이번 시간은 조상신과 인간이 만나는 종묘론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도송이 건설되고 또 이 한양의 수도가 된 어떤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경복궁을 먼저 하지 않고 종묘를 먼저 하냐면은 이 도송을 건설할 때 이 경복궁과 이 종묘를 같이 지었지만은 먼저 시작한 건 종묘입니다. 그만큼 종묘가 우선시됐고 중요했기 때문에 종묘를 먼저 건설을 했겠죠. 그래서 이 종묘를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경복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상신과 인간이 만나는 종묘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조상신, 조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신,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신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바로 종묘다라고 이제 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주제를 정했던 겁니다. 자, 종묘와 궁궐의 연건. 이 도성을 지을 때 어떻게 이제 건설을 하냐면은 좌조, 우사, 면조, 후시. 이거는 이 주례에 고공기 편에 나와 있는 어떤 이 도성을 건설할 때 이 원칙이나 기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돼 있어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좌조, 우사, 면조, 후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좌묘, 우사, 전조, 후시예요. 그러니까 이 궁궐을 남향하고 지었을 때, 이 좌쪽에는 종묘, 우측에는 사직단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좌묘, 우사. 그리고 전조, 후시. 경복궁 궁궐을 남향을 했을 때 뒤에는 시장을 형성하고 앞에는 이제 시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청 같은 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는 관청들, 뒤에는 시장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런 굵기들이 있던 것이 주리라는 게 어디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나라예요. 중국의 3,000년 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시 이제 편찬돼서 이렇게 고공긴이 뭐니 계속 이제 이제 재편집해서 편찬된 책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례에는 저랬다라고 기록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경복궁을 이제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경복궁에 있으면은 왼편에 종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사직단 있죠. 그리고 우리는 북악이라는 산이 경복궁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산을 아까 내서산에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주산을 북악으로 삼고 안산을 남산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형성하지 않고 앞에 했어요. 그게 종로예요. 운종가. 그래서 거기 육전이 쭉 시장이 형성됐던 거죠. 그리고 관청도 앞에 있어서 육조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양은 이제 만들어진 게 된 거고요. 묘제는 천자칠묘 제6오묘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또 예기 왕제편에 있는 거예요. 천자칠묘는 황제, 천자의 나라는 칠묘를 쓴다. 칠묘라는 건 무덤을 7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묘는 사당묘예요. 무덤묘가 아니고 사당을 얘기하는 거 제6는 오묘다. 제5국가는 오묘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즉, 저 얘기는 뭐냐면 칠묘라는 거는 나라를 창업한 일대 시조라고 합니다. 나라를 창업한 일대 그리고 현 왕으로부터 6대 그러니까 7명이죠. 그 분들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신주회를 만들어서 사당에 모셔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황제 나라는 칠묘. 그러면 제후의 나라는 경복궁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왼쪽에 종묘를 세워졌을 때 오묘들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묘라는 거는 뭐냐면은 5명인 거죠. 그러면 일대 태조 이성계,
그리고 현 왕으로부터 내 위로 고조부까지 4대 해서 5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5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묘제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칙과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려 때도 그랬고 조선 때도 그랬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도성을 건설하고 궁궐을 지으고 종묘 사직단을 지을 때 저렇게 이제 보고서 규범화되어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거를 기준을 삼고서 지었다. 그래서 한양 도성도 저렇게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저 제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제후 오묘를 따랐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운영상은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변칙을 썼냐면은 불천지주라는 것이 있어서 이 시조, 태조, 이성계도 모시고 내가 왕이면 내 위로 4대까지 모시고 또 이 종묘에서 계속해서 모시고 싶은 분들은 불천지주, 옮기지 않는 신주다라고 해서 이 신실을 계속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종묘가 길게 지어진 거예요. 오묘면 오묘만 있어야 되잖아. 5개 신실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가 길게 이어진 거는 불천지주가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종묘가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개경과 한성에 있는 이 경복궁 그리고 만월대에 이제 있는 겁니다. 개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직이 만월대가 남향으로 되어 있으면 왼편에 오른편에 있고 또 이 태묘가 이제 그 좌측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태묘가 이 도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성에서는 이게 종묘가 도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한성과 개경의 도읍지는 형성이 됐었고요. 아까 봤던 경성 오부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정 가운데에서 보이는 뒤편에 보이는 북악이 산입니다. 저 북악 앞에 경복궁에 있고 그 앞에 육조가 형성되어 있고 앞에 운종과 종로가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동쪽에는 종묘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죠. 변함이 없죠. 저 당시에는 1740년대니까 창덕궁, 창경궁도 있고요. 또 경희궁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내사산, 외사산 안에다가 이 도읍을 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묘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이 신주가 있는 거예요. 그 신주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신주를 또 왜 만드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종은 으뜸종, 최고, 마루 이런 의미고요. 묘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장 최고의 사당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조상들은 그리고 중국의 아주 고대로부터 어떠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혼체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빠져나와서 날아가고 그리고 체백은 무덤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혼백은 하늘로 가고 체백은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만들어서 그 혼백은 신주에 의지하고 기대해서 사당에 모시고요. 체백은 이제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무덤에 신실을 묻혀서 같이 이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당에 무덤에 제사를 지낼 때 음식과 정성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국가의 사당인 이 종묘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왕조의 그러한 그 신주들이 쫙 모셔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하고 권위적으로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궁궐보다 더 화려할 것 같지만 사실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검소하고 소박하게 만든 게 또 종묘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궐이나 종묘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궁궐은 막 단청도 색채가 화려하고 전각도 상당히 크지만 이 종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청도 없고 단순한 심플하게 건물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그 종묘는 신주를 모시는 거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조상을 모신다는 의미, 즉 그거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효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효를 중시하고 있다, 왕이. 그 뜻은 뭐냐면은 왕이 효를 솔선수범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효의 장려를 통해서 유교적인 윤리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성계가 어떤 성리학의 기본 덕목으로 해서 이렇게 사대문의 이름도 짓고 인의 애지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윤리의 정신으로서 편안하게 태평성대하게 살기를 바랬던 것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짐의 정치를 하고 백성들은 또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추구를 바랬던 것처럼 여기 이런 효를 통해서 윤리의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고 또 국가로는 효를 통해서 통치적 이념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효와 충성을 하게 되면은 왕실에도 충성을 할 거고 또 각 부모한테도 효도할 거고 그러면 상당히 나라가 안정화되고 유교적 질서가 확립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한 뜻으로도 이 종묘가 유교 문화권에서 중요시했던 이유기도 하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종묘를 우리가 왕실의 어떤 혈안적인 측면의 사당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종묘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의 이 왕권의 정통성 그리고 이 국가의 어떤 그런 정당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측면이 사실은 더 강해요. 그래서 하나의 왕조가 만들어지면 종묘를 그래서 먼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나라를 세운 거는 천명에 의해서 된 것이다. 정당한 것이지 어떤 반정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비록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뭐 이런 것들, 정당하고 정통했던 것들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이 국가의 사당을 만들어 놓는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직단을 만듭니다. 이 사직단은 그 당시에는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토지를 관장하는 신, 그리고 곡식을 주관하는 신, 이런 분들에게도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것을 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사직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직단이 있죠. 그래서 사직단은 종묘처럼 딱 도성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수령이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뭐 어디 부산이나 어디에 보면 사직공원이란 말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 이 사직단은 여러 군데 있어서 곡식의 신과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종묘가 더 중시됐지만 국가 전례상은 더 위상은 사직단이에요. 사직. 그래서 더 높은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또 이제 보도록 하면은 이 조선의 종묘와 조선 이전 고대 중국 그리고 고려 이런 종묘제들을 또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제5묘였었죠. 그런데 우리는 불천지주 신주를 옮기지 않고 계속 세실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불천지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고요. 또 후비별묘, 중국 고대나 고려까지도 후비들은 별묘에 따로 모셨지만 우리는 조선은 없습니다. 계비들도 종묘에 같이 왕과 함께 모시는 거죠. 그리고 동당, 동실, 소목제라고 해서 같은 건물에 또 같은 실에 이 신주를 모십니다. 그리고 소목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칠묘제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 천자는 칠묘를 지낸다고 수목제라는 거는 이 태조, 시조 일대가 이제 남양을 하고 있으면은 좌측으로 소목해서 6개 사당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어요, 신주가. 근데 조선에서는 동당 이실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건물의 실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당에 신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방마다. 그리고 서상자라고 해서 서쪽이 더 위상이다, 높다 해서 서열 대가 일대부터 쭉 태조부터 쭉 마지막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동당 이실 서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은 이렇게 변화된
그 종묘 제도로서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후한 때 이대 그 황제 그런 그 명제 이전에는 저렇게 동당동실 소목제였지만 그 이후로 그 유언을 남기면서 중국도 동당이실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선에서는 동당이실 서상제로 이렇게 갖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영령전이 건립하게 되는 그런 또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종묘는 이제 설명을 아까 했다시피 여러분들 그냥 종묘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종묘 옆에 영령전이 있어요. 여러분 종묘 가보셨나요? 종묘 가면 또 옆에 또 큰 그 긴 건물이 있죠. 그게 영령전이에요. 조선 시대에는 아까 그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종묘만이 종묘예요. 영령전은 별묘예요. 조묘, 별묘라고 해요. 그래서 정전에 종묘에서 신주가 빠져나온 신주가 영령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촌지주로 지정되지 않으면 그 신주는 영령전으로 가서 조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령전은 별묘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 태종 때 태조가 돌아가셔서 종묘에 칸수가 꽉 차게 됩니다. 처음에 태조 이성계 때 종묘를 지었을 때는 7칸을 졌어요. 7칸은 지었는데 5칸만이 신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만 석실이고 나중에는 협실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태조 이성계의 고조들 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내분하고 자신이 들어갈 시조, 태조 이성계 들어갈. 근데 태종 때 태조 이성계가 딱 들어가시니까 꽉 찼습니다. 그럼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정종이잖아요. 이제 정종이 세종 때 또 승하해요. 그런데 한 신실에 같이 모실 수가 없잖아요. 꽉 찼잖아요. 그래서 세종 때 그 상황이었던 태종이 이제 그 중국의 선례를 보고서 영령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선례를 송나라 때 보니까 별묘를 지었더라. 꼭 칠묘절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시켜가지고 짓였던 게 영령전이에요. 그래서 칸수가 5칸에서 그 제5묘제니까 칸수가 딱 차면 그 다음 왕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모셔졌던 신주가 빠져서 영령전에 조촌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조가 빠져서 영령전에 가고 정종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빠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령전쟁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원칙은 이 종묘에서 신주가 친진에 다해서 빠지게 되면 정전 뒤에 종묘 뒤에 땅에 매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종은 차마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또 영령전을 짓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령전을 지은 거는 그런 이유에서 그 옆에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저것은 그 지금의 종묘의 영령전의 그림인데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 성종 때 국제 올해 이 설에 그 남겨진 그림인데 그 당시에 지어진 건축물이고 신실이 이제 그때는 적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림을 그렸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것과 별 차이가 크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렸던 그림이 바로 그 종묘 전도인데 현종 때 1600년대 때 그려진 거예요. 별 차이가 없죠. 외대문에서 들어가서 바로 개천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천은 없고요. 매몰돼서 그 외대문 들어가서 오른쪽에 이제 망묘로 있고 향대청이 있고 바로 그 위에 제공. 왕이 제사하기 전날 그 머물르면서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그 앞쪽으로는 그 신주가 있습니다. 전사청이라고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 바로 그 왼편에 그 종묘. 그 당시에는 종묘가 저 건물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정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영령전이 있어요. 그래서 영령전은 자성과 그리고 조상님들이 조종과 후손들이 영원히 평안하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령전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큰 건물 현재로서는 더 영역을 전부 다 우리가 종묘라고 저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묘 제례 악도 남아 있어서 지금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뭐 이런 쪽에는 또 종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 종묘 제례, 의식 그리고 제례악, 음악이 남아 있어요. 기록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재현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궐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물들이 거의 한 3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70%는 다 없어지고, 근데 종묘는 그대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조선 때에 지어진 유일하게 지금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종묘 영령전에 그렇게 긴 건축물이 되기까지의 어떤 저런 그 변천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태조 이성계는 종묘를 7칸을 짓습니다. 5칸만 신주를 모시는 석실로 지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명종 때 4칸을 더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 왜군들이 종묘에까지 들어와서 병참 기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실록에 의하면 거기에 이렇게 왜군들이 막 병도 들고 죽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나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갈 때 불을 모두 질러서 다 태워버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다 탔어요. 그 11칸 지은 게. 그것을 선조 말년 광해군 원년에 다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명종 때 지은 11칸을 그대로 해서 그 광해군 때 완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종 때 4칸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5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헌종 때 4칸을 더 지어서 19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건물은 헌종 때 마지막으로 영축했던 19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거고요. 영령전도 처음에 4칸을 지었습니다. 목조, 익조, 도조, 환조가 들어갈 공간이었어요. 이성계가 추존한 4대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정전 4칸, 정전 4칸, 정전 4칸이지만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신주가 들어갔던 곳들을 정전으로 보고 나머지 협실만 증축한 거예요. 그래서 협실이 계속해서 2칸, 3칸씩 증축해서 지금 16칸이 이제 총 합쳐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정전으로 그렇게 이제 이어진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종묘의 안내판에 있는 그림인데요. 사진을 이제 찍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자, 저 위에 보시면은 긴 건축물 기둥이 있습니다. 그걸 한 칸이라고 하고요. 그 한 칸 사이를 신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실이. 그 신실 안에 신주가 모셔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주가 2개 있으면 왕이 한 분이고 왕비가 한 분인 거고요. 저기 3개가 있으면은 한 분이 왕이고 2분은 왕비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조선은 왕비도 모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자, 저 신실 한 칸 한 칸에 그 아래에 이름들이 써 있는 분들이 신주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신주를 모셔져 있는 곳을 보면은 제일 첫 칸에 태조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가 누가 있어요, 그러면? 정종이 있는 것이죠. 그럼 3번째는 태종. 그 다음에는 세종. 그 다음에는 그렇죠. 문종, 단종, 세종, 우리가 알죠.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문종 안 계시고 단종도 안 계셔요. 세조 그 다음에 있죠. 태종 다음. 그 다음 세조 다음에 또 누구로 나와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예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종이 또 안 계셔요. 그죠? 그런 분들이 영종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에 다 계셔야 되는데 불천지지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과 덕이 높으신 분들을 다시 즉위한 왕과 신하들이 논의해서 공덕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받은 왕은 세실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다. 조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여기 종묘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공덕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되시는 왕들은
영영전에 듣는 거예요. 조천 벌묘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영전도 길어지게 된 거고요. 종묘도 저렇게 길어지게 된 거예요. 왕들이 계속 또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평가를 받아서 영영전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처음엔 다 이 종묘에 모십니다. 종묘에 모셨다가 그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이제 공덕을 논하고 해서 여기에 불천지지로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대시해야 되는 것들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종묘에 이분께서 새로 왕이 들어왔으니까 조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평가받아서 불천지로 되면 남아 계시는 거고요. 평가받지 못하면 이분께서 영영전으로 가시고 새로운 분은 들어와서 또 여기에서 계셨다가 또 그 다음 후임 왕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또 들어가시고 하면서 옮기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정전이 이제 길어졌던 이제 그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종묘에 안 계신 분들은 영영전으로 그렇게 해서 가시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정전을 보시면은 건축물이 저렇게 길게 지어진 것은 처음부터 정 가운데부터 7칸을 짓고 좌우로 지어진 게 아니라 맨 앞에 7칸을 짓고 동쪽으로 계속해서 길어진 거예요. 왜? 옆에 영영전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 양쪽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또 그 동쪽으로만 지어진 겁니다. 그럼 그 옆에는 전사청 제공도 같이 옮겨졌겠죠? 그래서 헌종 때 마지막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영영전입니다. 종묘에서 조천해서 영영전을 모셨죠. 저 가운데 처음에 지었던 4칸 지붕이 높은 곳 거기를 우리가 정전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옆을 협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정전에 태조 이성계에 추천된 4대조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신주가 계시고요. 다시 서상제니까 서쪽서부터 정종 그리고 아까 그 종묘에 안 계셨던 분 문종, 단종 그 분들이 이제 저 안에 이제 덕종 이런 분들이 이제 쭉 계셨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친왕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종의 아들 영친왕까지 이렇게 여기에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그 신주에 적혀 있는 이름들을 보면 태조 이성계는 황제로 되어 있고 왕비는 황후로 되어 있고 을친왕도 황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한제국 때 황제국으로 격상됐기 때문에 이 신주의 이름을 대왕에서 황제로 황후 왕비에서 이렇게 이제 황후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이 영영전에 이제 신실에 또 이제 모셔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금 정전과 영영전에 그 신주들이 모셔지고 이렇게 긴 건축물에 탄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름들 우리가 지금 방금 불렀던 호칭들 있지 않습니까? 태조, 정종, 태종 이러한 이름들은 전혀 그 분들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이었죠. 돌아가시고 나서 신임 왕과 그 신하들이 논의를 해서 공덕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지어주는 겁니다. 그건 그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의 이제 종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방금 말했듯이 그 신주에 적혀 있는 그 묘들을 보면은 대항 왕후에서 황제, 황후로 이렇게 이제 추천돼서 부르게 되고요. 오묘제에서 칠묘제로 격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묘제로 이제 격상은 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불천지주로 해서 이미 많은 신주를 같이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영영전과 종묘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내는 건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묘와 영령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에는 공신당과 칠사당이라고도 있습니다. 공신당은 그 왕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상당히 공을 세운 신하들의 그 위패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패를 모셨던 그 사당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양하는 그 사당이에요. 그래서 그 종묘와 영령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분들도 같이 이제 그 제사를 이제 그 지내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약 83인가 86인가 지금 그 위패가 모셔져 있고요. 이분들은 정말 그 가문의 그 영광이겠죠. 그 왕과 함께 큰 공을 세웠던 그 신하의 위패를 종묘에 모셔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왕이 친진이 다 돼서 이제 그 종묘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 영령전으로 조처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영령전으로 가게 되면 그 신주를 영령으로 가게 되고 그 공신당에 계셨던 위패 또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 공신당에 계셨던 위패는 그 영령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사당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불천지지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칠사당은 우리 그 유교의 어떤 이념과 유교 사상과 그 토속 신앙이 합쳐져서 사당을 신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 위패가 이 칠사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칠사당은 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국가의 안녕, 그리고 왕실의 어떤 평안, 그리고 백성이 그 무탈하게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이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기원하는 그런 그 칠사당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7신이 계시는데 사계절 운행과 관련된 신들을 모시고 그 또 제사를 그 지내주고 있어요. 다음 이제 그 주요 부속 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묘루와 또 이 제궁 이렇게 그 여러 가지의 건물들이 있는데, 이 망묘루는 뭐냐면 이 종묘의 그 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종묘를 누가 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원들이 그 안에서 있는 그런 자리, 그 관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왕이 제사 지내기 하루 전날 오셔가지고 종묘를 바라보면서 이제 선왕의 업적도 생각하고 또 선왕을 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이 재개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뜻으로서 망묘루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민왕 신당은 지금 여러분들 공민왕 신당 보셨나요? 공민왕 신당이 망묘루 안에 이제 그 자그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공민왕 신당이 있는 이유가, 아까 제가 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공민왕이 얼마나 그 당시 처절했던 그 개혁을 하고자 했었는지, 단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남색을 좋아하는 이런 뭐 변태성욕 같은 자로 막 그 많은 그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나와 있듯이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 군주로서 이성계 태조가 비록 그 나라를 자기가 그 양의를 받아가지고 고려를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그 당시에 정도전 이성계와 함께 계획을 꿈꿨던 왕이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민왕을 세웠다, 지었다라고 이 얘기들을 많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실은 이 종묘에 있는 도서, 그러니까 의궤나 문헌에 한 번도 이 공민왕 신당의 종묘 전도 영령전 전도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 수많은 책에 한 기록도 없습니다. 공민왕 신당에 관련된 그런 문헌에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아까 이제 그 의미가 있는 설들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전승되어 온 거예요. 뭐 한 야세에 의하면은 또 그 종묘를 지을 때 이 공민왕 신당에 모셔진 영정,
이 봉안지당 영정이 막 쇠오리바람에 막 불더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게 턱 있어가지고 그거는 분명 뭔가 이렇게 뭐 이 축하의 의미도 있을 거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자기를 잊지 말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의미가 전달되면서 종묘 안에 공미랑 신당을 지었다라는 이런 썰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남아 있질 않아요. 다 이야기가 구전된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공미랑 신당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기록에 발견되진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모셔져 있는 이유는 현재 그 우리가 종묘를 봤을 때 그거를 어떤 존중하는 뜻으로 마음으로 그대로 현존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향대청은 제사를 지낼 때 또 중요한 게 향과 축과 패입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신을 불러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이 있는 거고요. 축무는 그 왕의 공덕을 기리는 글들이 적혀 있는 것이고 또 패는 그 예물이죠. 그 선왕들 조상세대에 바친 예물이라는 향축패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궁은 왕이 오셔서 세제와 함께 제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목욕총도 있어요. 그래서 목욕제기도 하시고 하는 것이 바로 제궁이고 전사청은 그 음식물을 만드는 곳 그리고 희생 소양 돼지를 잡아서 날고기와 생고기를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리는 곳인 거고 악궁청은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그 일무 춤을 추는 무용수들이 대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런 부속 건물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만 단지 그 건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태조 이성계 때부터 현재까지 모셨던 신주가 남아있다는 것이 큰 것입니다. 궁궐은 건물만 남아있고 장식물이 있고 왕과 왕비는 어쩌습니까? 하지만 종묘에는 신주의 혼백이 깃든 신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도 전주이시 대동초기학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매주 5월 매주 일요일 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와 제사를 지내는 절차들은 좀 많이 변화가 됐지만 간소화해서 지내지만 저 당시에는 모든 신주마다 제사상을 차리고 그 헌관에 들어가서 향을 올리고 울창주를 붓고 축문을 읽고 하면서 예물을 했던 곳이 바로 종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이 계속해서 그 유지되고 그 왕권이 강화됐던 것은 종묘라는 어떤 그런 그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조상신들, 나라를 창업했던 태조가 계셨던, 그래서 태묘라고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묘가 그런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 왕들은 그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종묘에 왕께서 직접 가셔서 그 제사를 지낸 것을 친제라고 하고 친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빌 5번, 1년에 5번을 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왕이 직접 항상 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세자를 통해서 가기도 했지만 그 5번을 가게 이제 지어져서 그렇게 이제 효를 그 몸소 실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이제 정당성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룡정 같은 경우는 봄, 가을 그리고 나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나빌이란 말이 좀 생소하죠. 그걸 나평해라고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상순에 가장 좋은 날 그 길이를 날짜를 이제 그때마다 정하는 거예요.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좋은 날을 점을 쳐서 정해서 제사를 가게 되는 거고요. 나빌은 정해져 있습니다. 동지가 지나고
이제 그 간지로 밑자가 들어가는 날을 나빌로 해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 납자가 섣달 납이에요. 그러니까 동지가 12월이지 않습니까? 그 동지가 그리고 섣달이 12월 그리고 그 다음이 설이잖아요. 1월. 그러니까 섣달 납이에요. 그래서 새해가 오기 전 그 의미는 또 뭐냐면은 이제는 새로운 해가 오는 전이에요. 동지가 해가 이제 가장 길었던 게 다시 짧아지듯이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또 동지를 또 이제 새해로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빌에 가셔서 어떤 그 한 해의 농사에 대한 그게 잘 됐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또 기고를 하고 또 새해에 새롭게 잘 또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사를 이제 지내주는 거죠. 그래서 나빌에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봄에 그 4월 초에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 종묘로서의 지위, 위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종묘는 조상신과 그리고 국왕이 만남으로써 왕위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인정받고 이어가던 어떤 그런 명분을 잡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본인께서 그 조상에게 효를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백성들도 왕조에 충성을 어떤 바랬던 것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백성들 관계에 있어서는 효를 보임으로써 어떤 그 조소를 건국했던 이념들이 그 잘 표출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세상,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념이 있는 곳이 바로 종묘입니다. 또 하나로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유교가 이 정치적 이념으로서 지켜질 수 있도록 강조됐던 것들이 또 종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선이 건국하고 종묘를 짓는 이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종묘 영령전을 지었고 그 안에는 신주가 모셔져 있어 그분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신주가 조촌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 시간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오늘 못다 했던 그 묘호, 아까 이야기했던 왕의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묘는 지금 다른 그런 그냥 궁궐처럼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놀고 또는 이렇게 관광하고 하는 그런 곳 이제 있잖아요. 하지만 종묘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좀 더 다른 그 의미로 이제 다가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묘를 가시더라도 여기는 조금은 이렇게 뭐 예전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공손한 이런 것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이 안은 지금도 전주이씨들이 오셔서 아직까지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오셔서 좀 이렇게 답사도 하시고 구경을 하시면 더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종묘를 가셔서 보시면은 상당히 공사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종묘하고 창덕동이 하나의 구름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창덕궁과 종묘가 이렇게 이제 길을 뚫린 거죠. 그래가지고 율곡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덮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원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종묘의 원래 모습,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복원을 이제는 해야 될 때인가 생각합니다. 건물은 남아있지만 가치는 그동안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가치까지 제대로 복원하는 게 문화재가 복원되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 조상씨가 만나는 종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